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강민호는 낡은 초록색 화물 트럭을 몰고 용화령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엔진의 낮은 으르렁거림,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 그리고 산허리 사이로 울려 퍼지는 거센 바람 소리가 어울려 마치 불안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그는 경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이 산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어두웠으며, 너무 추웠다. 눈아픈 비로 흐릿했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을 집중하며 주행하던 중 전조등의 빗살 너머로 도로가 옆에 서 있는 작은 형체 하나가 보였다. 젖은 긴 머리가 얼굴에 들러붙은 젊은 여자가 손을 마구 흔들고 있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 깊은 밤, 외딴 산길, 쏟아지는 빗속, 그곳에 한 여자가 있다는 건 너무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의심이 스쳤다. 운전대 위에 올린 그의 손은 긴장으로 땀이 배어나왔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외진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강도를 위한 미끼였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했다. 온몸이 젖어 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공포로 뒤덮인 얼굴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함을 말하고 있었다. 잠시 갈등하다가 민호는 차를 천천히 몰아 그녀에게 다가가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에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긴 너무 위험해요. 오겠어요. 드녀한파이도. 여자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아무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얇은 후드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함께 있는 건 아닌지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폭우와 안개뿐. 혼자예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네, 경주에서 부산으로 엄마 보러 가던 중이었어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춰져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나요. 하지만 문제 생기면 바로 내릴 거예요. 난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안도의 눈빛을 띠며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그녀의 젖은 옷에서 풍기는 냉기와 습기로 금세 차가워졌다. 민호는 대시보드 아래서 작고 낡은 수건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닦으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걸거리며 수건을 받아들었다. 민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여자의 등장이 너무 갑작스럽고 허허스럽고 너무도 기이했다. 차는 다시 비 내리는 고갯길을 느릿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오늘 밤 이 길 위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민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존재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직감은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빗줄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와이퍼가 창문을 스치며 물기를 털어냈지만 시야는 계속해서 흐릿했다. 트럭의 무거운 바퀴가 구불구불한 용화령 고갯길을 버겁게 끌어오르는 중 민호는 백미러를 슬쩍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한 줄기. 그건 빠르게 접근하는 오토바이였다. 그는 순간 핸들을 꽉 쥐었다. 저 차 우리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말하자 조수석의 여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지?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의심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말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투엔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어느새 트럭 바로 뒤까지 바짝 붙어왔다.
헤드라이트가 트럭 실내를 훤히 비췄고 2명의 남자가 타고 있는 게 보였다. 둘 중 한 명은 무언가를 외치며 손짓했다. 멈춰. 멈추라고.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다시 여자를 향해 물었다.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들 당신 하는 거 맞죠? 왜 따라오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는 듯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들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 조직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절 없애려고 해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결단을 내렸다. 차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둘 다 위험했다. 뒤에 붙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트럭 옆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외쳤다. 왜 이렇대? 지금 당장 문 열어. 아니면 다치게 될 줄 알아. 민호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이미 경찰에 연락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여기서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순간 오토바이에 탄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주춤하는 듯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트럭은 무겁게 흔들리며 앞으로 돌진했다. 오토바이와 도로 옆 벼랑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나아가면서 바퀴가 미끄러지고 차체가 요동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이 밤을 통과해낼 작정이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오토바이는 여전히 집요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트럭의 바로 뒤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조수석의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한 명이 트럭 뒤에 올라탔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민호는 백미러로 확인했다. 한 남자가 트럭 짐칸에 올라타 쇠막대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민호는 즉시 판단했다. 붙잡히면 끝이야. 그는 일부러 울퉁불퉁한 구간으로 차를 몰았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결국 뒤에 매달려 있던 남자가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갔다. 오토바이 한 대가 급히 멈춰 남자를 부축하는 사이 민호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비로 뒤덮인 앞 유리에 멀리 주니 산림 초소 이큐메토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민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거기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는 조수석의 여자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앉아 있어요. 반드시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향한 민호의 결심은 분명했다. 이 밤은 그저 한 사람을 도운 밤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인간다움을 선택한 것이었다. 트럭은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강민호는 마치 숨을 쉬는 것도 잊은 듯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의자에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나무들과 암흑의 산비탈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하윤이에요. 윤하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주었던 매미 종리업 도움에 짙게 깔려있어 작업이 되게 짙게 깔려 있었지만 말끝에는 어렴풋한 신뢰가 실려 있었다. 민호는 잠깐 시선을 그녀에게 두었다가 다시 길로 돌렸다. 하윤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놈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새 없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한 물류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겉으로는 합법적인 운송업체지만 실상은 불법 밀수와 자금 세탁의 온상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회계 파일에 이상한 숫자들이 자꾸 보였고 뒤져보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USB에 저장해서 몰래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들이 눈치챘고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지금 그 증거가 이 트럭 안에 있는 건가요? 하윤은 조심스레 자신의 가방을 꺼내 들었다. 가방 안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USB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다. 여기 있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트럭 앞쪽에서 강한 불빛이 번쩍였다. 민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갔고 트럭은 간신히 멈춰섰다. 전조등이 비춘 곳엔 또 다른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었다. 두 남자가 어두운 우비를 입고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엔 뭔가 번쩍이는 철제 도구가 들려 있었다. 또다시 매복. 민호는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말하자 하유는 숨을 헐떡이며 민호의 소매를 잡았다. 이젠 끝이에요. 우리 도망칠 수 없지 못해요. 그들은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저 한 여자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작은 정의의 등불이었다. 절 믿어요. 방법이 있어요. 민호는 다시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였다. 트럭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 옆 비탈진 임도를 향해 돌진했다. 오토바이를 막고 있던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잡아, 막아.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민호는 비좁고 미끄러운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가 유리에 부딪히며 깨질 듯 흔들렸고 바퀴는 흙탕에 미끄러졌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앞에 절벽이 있어요. 하윤이 외쳤다. 알아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그 절벽 직전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트럭을 멈췄다. 차량은 휘청이며 간신히 멈췄고 바퀴는 흙 속을 깊게 파고들었다. 뒤이어 따라온 오토바이도 거칠게 멈췄다. 세 명의 남자가 트럭을 향해 다가왔다. 그중 하나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입꼬리를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그만 끝내자. 그 USB만 넘기면 살려줄게. 민호는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다. 경찰에게 이미 연락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경찰, 그런 건 통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으면 넌 우리 쪽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겠지. 민호는 하윤을 향해 속삭였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갑자기 차량 문을 박차고 나가 가장 가까이 온 남자를 밀쳤다. 동시에 하윤은 반대쪽 문을 열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잡아. 여자 놓치지 마. 남자들이 하윤을 향해 달려가는 사이 민호는 그들에게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엔 두려움보다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오늘 그는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를 지켜내고 있었다. 산길 한복판, 트럭은 진흙 위에 멈춰 있었고 강민호는 세 명의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트럭 반대편, 하유는 숲속으로 뛰어들어 어둠과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를 쫓는 발걸음 소리가 바로 뒤따랐다. USB 어디 있냐고 흉터 있는 남자가 민호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민호는 꾹 참고 이를 악물었다. 그건 이미 다른 곳에 있어. 넌 못 가져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는 주먹을 날렸다. 민호의 입술에서 피가 터졌지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버텼다. 그가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하유는 반드시 경찰에게 닿아야만 했다. 한편 하유는 안개 자욱한 숲속을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발은 진흙에 미끄러졌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들러붙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 안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만은 잃을 수 없었다. 뒤에서 나뭇가지를 헤치며 쫓아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남자가 외쳤다. 이봐! 하윤, 넌 도망 못 가. 그녀는 벼랑 끝까지 달렸다. 더 이상 길이 없었다. 발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본 하윤의 눈앞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 헐떡이며 다가오던 그가 말했다. 그 USB 내놔. 그러면 너만은 살려줄게.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걸 내놓으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난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예요. 남자가 다가오려 하자, 전대인남도 안 다가오려 하자. 하유는 갑자기 USB를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걸 원하지? 그럼 날 밀어버려. 같이 떨어져도 좋아. 이건 너희가 절대 가져갈 수 없던 의뢰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조명이 번쩍였다. 이어지는 건전한 남성의 목소리. 멈춰. 경찰이다.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남자는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빛이 가까워졌고 경찰 몇 명이 손전등과 총을 들고 계곡 가장자리로 뛰어왔다. 하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USB를 가슴에 안았다. 동시에 도로 쪽 민호 역시 경찰들의 도착 소리를 들었다. 뒤엉켜 있던 남자들이 순간 동요했고 그 틈을 타 민호는 땅에서 바위를 집어들어 휘둘렀다.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머지 둘은 달아났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로를 메이며 도착했고 경찰들은 재빨리 범인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호는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입가에 피가 묻었고 몸은 진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숲속에서 구조된 하윤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해냈어요. 하윤은 USB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순찰차는 그들을 태우고 계곡 아래 파출소로 향했다. 비는 이제 그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용화령의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쌌다. 비는 멈췄고 숲 사이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밤의 공포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강민호와 하유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산 아래 파출소로 도착했다. 몸은 피곤했고 옷은 젖고 더러웠지만 그들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해방감이 피어 있었다. 빠꿀소한. 경찰관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유는 조용히 앉아 USB 안의 파일들을 설명하며 조사관들에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이 안에는 거래 내역, 허위 송장,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실명을 밝힌 문서들도 있어요.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조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직을 뿌리째 뽑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민호는 파출소 밖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눈은 말똥말똥하게 깨어 있었다. 잠시 후 하윤이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긴 종이컵 하나를 건넸다. 감사해요. 민호 씨가 아니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해 했을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받았다. 전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하유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밤 절 구해준 건 단지 목숨이 아니라 제 양심이었어요. 난 도망치고 있었지만 민호 씨는 멈춰서서 절 끌어올려줬어요. 그의 눈동자에 처음 본 날의 공포에 질린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용기와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유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경찰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고 제 이름으로 다시 살 거예요. 떳떳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할게요.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하유는 가방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언젠가 필요하면 꼭 연락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니까요. 민호는 명함을 천천히 받아들여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땐 평화로운 곳에서. 따뜻한 날씨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에요. 며칠 후 전국 뉴스는 부산의 대형 불법 물류 조직이 일망타진된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 화면 속에는 하윤의 얼굴도 잠깐 비쳤다. 익명 처리되었지만 민호는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트럭을 몰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용화령 고갯길을 지나며
그날 밤 그 자리에 다시 트럭을 세웠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미야 시어머니, 네? 그날 그 용기 하나가 내 인생도 바꿔놨군. 그는 트럭에 시동을 걸고 다시 길을 올랐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도로,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함께 몇 달이 흘렀다. 봄은 조용히 한반도의 남쪽 끝까지 스며들었고 부산 안개는 아침 안개 대신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강민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에 출근해 트럭에 물건을 싣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날 밤 용화령에서 마주했던 절박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흰 봉투엔 깔끔한 필체로 강민호 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호 씨께, 그날 밤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민호 씨는 제게 단지 한 번의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증언을 마쳤고 많은 이들이 법정에 섰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저는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실을 알리는 시민단체에서 회계 자문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봉투 한 사진을 그곳에서의 저예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는 사진이에요. 언제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길 위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윤 올림. 민호는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하윤은 사무실 창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함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트럭 앞 유리창 틈에 꽂아두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익숙하게 울렸고 라디오에선 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트럭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용화령 고갯길을 지나며 멈춰 섰던 장소를 다시 떠올렸다. 거기서 만난 누군가의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도움이란 언제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때론 그저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는 용기만으로도 누군가의 세계를 구할 수 있다. 강민호는 도로 위로 트럭을 몰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민호는 트럭을 몰고 다시 용화령을 넘었다. 비가 그친 도로는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새로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멀리 펼쳐진 산능선과 가벼운 바람, 그리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는 창문을 살짝 내려 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처음 하윤을 만났던 그 지점, 차를 멈추고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낸 그 순간,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어쩌면 또 누군가가 절박한 눈빛으로 그 길 어딘가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을 떼었다. 매엄쳐 설 줄 아는 사람,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따뜻함, 인간다움, 그리고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또 다른 삶을 바꾸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빛이 되어줄 순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하윤과 민호의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파트 2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과 더 깊은 여정을 함께하게 될 테니까요. 곧 다시 만나요.